16장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붕괴로 가계 자산은 6.2조 달러가 감소했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졌을 때 8조 달러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금융시장의 거품은 인생을 망쳐놓는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걸까? 흔히 나오는 답은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장에서 한 이야기를 잊지 말자.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의사결정이 말이 된다. 그저 탐욕을 탓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사람들이 왜 어떤 식으로 탐욕스러운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된다. 경제 거품은 정당의 부상과 몰락과 비슷하다. 지나고 보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자산은 매 시점마다 반드시 누군가 소유주가 있다. 이 말은 곧 거품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누구든 자신이 고평가된 자산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 거품이 왜 발생했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흔히 간과되기도 하고 당신에게도 직접 해당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겠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 금융세계에서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 가격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 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 눈여겨보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 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1990년대 닷컴 버블을 예로 들어보자. 1999년에 야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은 워낙 시간을 짧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이 되는 일이었다. 한동안 해당 자산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일단 단기 투자자들의 행동은 미친 것이 아니다. 무한히 오를 거라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간만 오르면 된다. 모멘텀이 단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꽤나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고 나면 본격적인 질주의 시기다. 대부분 장기 투자자였던 투자자 구성이 단기 투자로 옮겨가면서 거품이 형성된다. 이 과정은 자체적으로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면 더 많은 투자자가 모여든다. 머지않아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적 주체는 시간을 더 짧게 보는 투자자들이 된다. 거품은 가치 상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 즉 더 많은 단기 투자자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투자 시간 지평이 줄어드는 현상의 징후일 뿐이다. 투자 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이들 투자자들에 대해 할 말은 많다. 토기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멘텀이 큰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 할까? 절대 아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윤을 쫓는다. 단기 거래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장기 투자자를 지배하는 밸류에이션 같은 것은 무시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다. 1999년 시스코의 주식은 300%가 올라 주당 60달러가 됐다. 시스코가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만약 당신이 1999년의 장기 투자자라고 상상해보자. 시스코는 60달러에만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시스코 주식을 사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 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깨닫지 못한 것은 시스코의 주가를 결정하던 단기 거래자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날 안에 아마도 주가가 더 오른다면 주식을 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60달러는 예고된 참사였다. 왜냐면 당신은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투자자들은 서로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하지만 같은 운동장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둘의 경로가 충돌하면 다치는 사람이 나온다. 마라톤 선수와 100m 달리기 선수가 같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서로가 어떤 종목의 선수인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라톤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를 보면서 속도를 올리다가 페이스가 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게임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모든 투자자는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는 마약과 같아서 기업 가치를 의식하고 있던 투자자들마저 낙천주의자로 돌변시킬 수 있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둘려 내 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돈을 쓰는 방식마저 바뀔 수 있다. 소비자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교묘히 받아 소비를 한다. 명망 높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은 젊은 변호사의 구매 행태를 보고 내가 기대치를 잡는다면 나는 곧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 젊은 변호사와는 달리 나는 그런 손에 돈을 쓴다 해도 커리어에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그런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 선언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7장 비관주의의 유혹.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그저 더 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낙관주의는 종종 리스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낙관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가자. 진짜 낙관주의자는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냥 안일한 태도다.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좋게 생산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낙관주의보다 더 설득력 있는 비관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008년 12월 19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교수이자 정치과학자 이르고 피나린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다. 피나린 교수는 2010년 6월 말 혹은 7월 초 미국이 6조각으로 쪼개질 거라고 한다. 알래스카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에 놓일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다. 텍사스는 텍사스 공화국이 되어 멕시코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다. 워싱턴 DC와 뉴욕은 대서양 아메리카의 일부가 되어 유럽연합에 합류될 수도 있다.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피보호국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골방에 앉아서 횡설수설 짓거리는 어느 블로거의 글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계 일면에 실린 기사다. 피나린 교수 방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와 극단적 반대에 있는 이야기, 즉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예측은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의 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 말 일본을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1946년의 혹독한 겨울은 기근을 유발했고 식량은 1인당 하루 800칼로리도 공급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 경제는 전쟁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본 적 없을 만큼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40년 이상 실업률 6%를 넘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넘치는 부를 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일부를 소유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통찰력을 따라하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들은 방이 떠나가라 웃으며 글쓴이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후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피나린과 정반대의 관점은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 반대로 종말을 예측하는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그럴싸해 보인다. 누군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보라. 상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당신의 입만 바라볼 것이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2대공황이 다가온다고 말해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말해보라. 구경꾼들은 당신이 리스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투자 뉴스레터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그들이 활동하는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1만 7천 배가 올랐는데 말이다. 내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실제보다 섬뜩하고 폭력적이고 절망적이고 더 극적이라고 생각했다. 한스 로슬링이 그에 져서 팩트플리스에서 한 말이다.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의학기술의 약진, 주식시장의 상승 곡선, 사회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0년대에 이렇게 썼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주의에 끌리는 인간의 성향이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은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긍정적 기대나 경험, 그리고 부정적 기대나 경험,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대칭적인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적 역사가 있다. 기대보다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비관주의가 경제적 낙관주의보다는 더 쉽고 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날씨는 그렇지 않다.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닥친다 해도 미국인의 92%는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닥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인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식시장의 방향 전환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 크게 홍보된다. 주식시장이 1% 상승한 것은 저녁 뉴스에 간단히 언급되지만 주식시장이 1% 하락한다면 피처럼 붉은색의 대문자로 뉴스를 보도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왜 올랐는지 물어보거나 설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왜 하락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다.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또 일을 망쳤나?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나?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전날 주식을 소유한 미국인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는 이를 본인의 운명으로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중단해버렸다.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다. 바로 돈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2008년 환경주의자 레스터 브라운은 이렇게 썼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세계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세계 석유가 동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예측이 나온 직후 유가는 치솟아 2001년 20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8달러까지 올랐다. 그러자 새로운 수압화쇄 및 수평 채굴 기술이 등장했다. 인류 역사 내내 지구에 비축된 석유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바뀐 것은 채굴 기술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만 석유 생산량이 2008년 하루 기준 대략 500만 배럴에서 2019년 1,300만 배럴로 늘어났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이제 하루 1억 배럴이 넘는다. 브라운이 최고로 가정했던 것보다 20%더 많은 양이다. 나쁜 상황은 계속 나쁜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이고 설득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쳐지고 사람들은 적응한다. 위협이 크면 해결책이 나올 동인도 똑같이 커진다. 단편적 예측을 내놓는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목록을 꼽는다면 비행기는 적어도 5위 안에 들 것이다. 비행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끝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고 난 후에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사람들은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너무나 확신했다. 그래서 대부분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최초의 비행 이후 거의 4년 반이 지나서야
마침내 세상은 인간의 비행이 성공하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군용 무기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생각했고 이후에야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1909년 워싱턴 포스트는 상업용 화물기 같은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다. 그리고 5개월 후 첫 화물기가 이륙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비관적인 관점은 몇 초 만에 생겨났다. 육군 중위가 시범 비행 중 사망했을 때가 그렇다. 비관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이유는 따끈따끈한 최근의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낙관적 이야기는 역사와 발전을 길게 보아야 한다. 비즈니스도 똑같다. 어느 제품이나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에는 수년이 걸린다. 반면에 실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6개월간 주가가 40% 내린다면 국회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6년간 140%가 오른다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다. 잠깐의 비관주의는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반면 강력한 동인을 가진 낙관주의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를 할 때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늪이다. 18장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지구에 파견된 외계인이 있다. 그의 임무는 우리 경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뉴욕 상공을 배회하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경제 규모와 변화를 평가하려고 한다. 2009년 그는 타임스퀘어 상공을 맴돈다. 2007년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다 기술이 발전한 것을 눈치챈다. 2009년에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2007년에는 없었다. 컴퓨터도 더 빨라졌으며 의술도 좋아졌다. 자동차 연비도 개선되었고 소셜미디어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는 2007년보다 2009년이 더 좋아졌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다가 숫자를 살펴본다. 2009년 미국의 가계가 2007년보다 16조 달러나 가난해졌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는다.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주식시장은 2년 전에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믿기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더 가난해진 걸까? 왜 더 비관적이 된 걸까?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외계인이 볼 수 없었던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경제에 관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내러티브가 한번 깨지자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율이 상승했고 은행은 돈을 잃었으며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대출금을 줄였다. 이는 정리해고로 이어졌고 그러자 소비가 줄었다. 이는 다시 더 많은 해고로 이어졌다. 1945년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다. 당시 독일은 제조 기반이 깡그리 사라졌다. 2000년대에 일본과도 달랐다. 당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 일본과 독일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2009년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러티브 손실을 입혔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힘 하나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스토리는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와 같다. 스토리가 좌우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돈 관리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호구라고 부른다. 당신은 똑똑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중대한 사항이 걸려있다. 이럴 때 매력적인 호구가 발생한다. 매력적인 호구는 아무 것이나 믿게 만든다. 간단한 예를 보자. 알리 하자지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팠다. 예멘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민간요법을 제안했다. 아들의 가슴에 불타는 꼬챙이를 밀어넣어 병을 몸 밖으로 빼내자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쓴 후 하자지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없고 아들이 아프면 뭐라도 믿게 되죠. 이번에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걸렸을 때 우리의 금융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보자. 별로 성공한 이력도 없는 TV 투자 해설에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이는 걸까? 그렇게 믿는 이유는 현실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매일 극단적인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분야다. 사람들은 돌팔이 날씨 예보가는 믿지 않으면서 돌팔이 금융가는 믿는다.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어떨지 정확히 예측한 데에 따른 보상은 다음 주에 햇빛이 날지 비가 올지 예측한 데의 보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버니 매도프를 떠올려보자. 그의 폰지 사기는 너무 뻔한 것이었다. 매년 똑같은 수익률을 보고 있고 감사를 하는 회계회사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수익률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매도프는 전 세계 가장 박식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모집했다. 그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어떤 예측을 하면서 실수의 여지를 가늠할 때조차 우리는 바란다.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내가 옳은 것과 내가 아주 옳은 것 사이에 있었으면 하고 말이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 나머지 예측의 범위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현금으로 바꿨다면 경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당신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 때문에 갑자기 왜곡될 것이다. 사소한 사건도 올게 왔다는 신호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여지를 크게 잡아야 한다.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딸은 1살 정도 되었다. 모든 것을 궁금해하며 빠르게 학습한다. 딸은 아침마다 아빠가 왜 일하러 가는지 이유를 모른다. 청구서, 승진, 은퇴 같은 것들은 딸에게 완전히 낯설다. 그러나 딸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아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담요는 따뜻하고 엄마가 붙잡는 것은 위험해서이다. 내가 출근할 때 딸이 잡는 이유는 월급이나 청구서 같은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 딸은 자신만의 명확한 설명이 있다. 아빠가 나가면 놀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프다. 딸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몇 안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이와 똑같이 하고 산다. 나 역시 마주치는 모든 것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유를 찾는다. 그중 많은 것들을 틀린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나만의 시각과 경험으로 설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각지대인 부분을 채워줄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다음번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예측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당신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탓도 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칼 리처즈는 이렇게 말했다. 리스크란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다고 여길 때 남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재무 상담가들이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예측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심리학자 필립 테돌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훌륭한 표현이다. 누가 긁어주어야 할 정서적 가려움증 같은 것이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확실하다는 현실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스토리에 집착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성의 영역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혼동하는 탓도 있다. 나사에서 발사한 뉴 호라이즌 우주선이 2015년 명왕성을 지났다. 9년 반에 이르는 여정이었는데 예측한 것보다 1분가량 덜 걸렸다고 한다. 테스트해본 적도 없고 10년이 걸리는 여정에서 나사는 98.99998%의 정확성을 보였다. 우리는 비즈니스나 경제, 투자가 명왕성으로 가는 여정과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결과를 통제한다는 아이디어가 편안하기 때문이다. 카너먼은 말했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소홀히 한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카너먼은 이런 심리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타트업의 설립자 및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의 결과를 어느 정도나 좌우할까요? 그 답이 80%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틀렸다. 스타트업의 결과는 자신들의 노력 못지않게 경쟁자의 실적과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자연히 자신이 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계획, 행동, 자금 모집 가능성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산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침대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를 배회하던 그 외계인은 어떨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고 확신했으나 남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알 수 없기에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외계인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 외계인이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